이번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는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철저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을 때나 쓰던 드라이브 스루를 적용시키질 않나, 엘리베이터마다 향균 필름을 붙여놓지를 않나, 온라인 계약이라는 전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수업 방식까지 지구촌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국을 배워가겠다며 전화를 해대는 통에 정부 관계부처의 전화통에는 불이 날 지경이었는데요. 원래 잘하면 옆에서 핀잔 주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있기 마련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한국은 군사독재를 경험한 순종적인 국민들이라며 한국의 상황을 저평가하던 국가가 있습니다. 이 나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바로 인수분해해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네덜란드의 일부 언론이 한국의 성공적인 현사태 대처를 두고 군사독재를 경험한 순종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를 풀이해보자면 한국 국민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이 잘 지켜졌다는 것인데요. 일부 현지 매체는 한국의 현사태 성공적 대처를 한국인은 통제에 잘 따르고 집단성이 강해서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발전된 의료체계는 북한 때문이다. 군사 독재 경험으로 사생활 침해에 둔감하다 등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황당한 시각이 네덜란드 언론에 주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전문가는 네덜란드인이 더 순종적이라며 언론의 정신승리에 왜곡된 시선을 거두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네덜란드 매체 프론탈 나크트에 따르면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렘코 브레커 한국학 교수는 최근 네덜란드 미디어에 화가 많이 난다며 미디어에 나타난 한국 묘사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람들까지도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기사와 비과학적인 견해를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현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희생자가 네덜란드의 1일 희생자 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인이 통제에 잘 따른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민들이라며 최근 현사태 상태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순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러스 학자 마리온 콤만스 역시 최근까지도 한강공원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 서울시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클럽과 바를 폐쇄해야 했다며 한국인이 순종적이어서가 아니라 정부, 지자체의 강력한 방역 대책이 주요했음을 소개했습니다. 네덜란드 프리랜서 기자 이팡 브레머 역시도 이번 사태로 인해 희생되었거나 확진이 된 환자는 네덜란드가 한국의 수치에 비해 몇십 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네덜란드는 한국의 성공적 방역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런 태도는 한 수 아래로 봤던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데 대한 질투 어린 시선이며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언론의 한국 폄하 보도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초기 방역에 실패한 네덜란드 상황을 옹호하려는 궁여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네덜란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요. 얼마 전에는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가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버린 국가라는 외부 기고를 싣기도 했습니다. 평소 큰 관심을 두지 않던 아시아 변방의 국가가 이번 사태 방역에서 확연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며 현실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방역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애써 들추려는 유럽 언론의 노력은 결국 망신어린 여론조사 결과가 증명합니다. 유럽 주요국에서 사태 초기 마스크 무용론이 주류였던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프랑스 보도 전문 채널 LCI는 프랑스 국민 76%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들도 자기 나라 하는 거 보면 믿지 못하겠는데 한국 잘하는 건 인정 못하겠고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모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한국의 현사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자유를 확보해 줬다면서 한국 국민들은 통제 제한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란트, 트라우버 등 주요 신문에서도 한국을 단편화시켜 비판적으로 쓴 기사가 많다. 네덜란드 언론이 정신승리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저널리즘이 참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저기요, 네덜란드 그 언론사 종사하시는 분들 아직 페페TV를 안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냥 한국 따라 하라고 했죠.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가서 한자라도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 친구 공부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그 친구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아이라서 공부 잘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다니면 누가 그렇구나, 저 친구는 순종적인 아이구나,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난 놈, 공부해서 성적 올릴 생각은 안 하고 남들 깎아내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에휴, 한심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덜란드 얼마나 잘하고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비하는 네덜란드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꽃 튤립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네덜란드 최대 꽃 식물업체인 로얄 플로나 홀랜드에 따르면 지난달 네덜란드 화훼 농가에서 튤립 1억 4천 송이를 포함해 꽃 4억 송이를 갈아엎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세계 여성의 날, 부활절, 어머니 날 등 기념일이 몰려있는 3월에서 5월은 네덜란드 화훼 농가의 대목으로 꼽혔습니다. 하루에만 약 3천만 달러어치 꽃이 거래되는 이 기간에 네덜란드 꽃시장 규모는 약 76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공교롭게도 제철이 이번 사태의 확산 정점과 맞물리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3월에 만개하는 튤립철에 전 세계적 봉쇄령이 본격화되면서 꽃 수요를 이끌던 각종 기념행사 및 공연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튤립 재배자들에게 올해 3월 13일의 금요일은 말 그대로 공포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알스메이르 꽃 경매에서 튤립 가격이 계속 빵원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튤립은 산업, 국가 간 연쇄적 도미노 피해 현상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덜란드 화훼 업계의 주 고객사였던 크루즈사들의 관광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들 업계가 차지했던 고정 수요가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또 화훼 산업의 비중이 큰 네덜란드의 경우 소규모 꽃집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유지할 경우 영업을 허락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인접 유럽 국가들의 경우 꽃집 등 상점이 폐쇄돼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막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튤립 축제를 비롯한 모든 야외 행사가 취소되었고 네덜란드를 찾던 150만 명의 관광객들도 사라지면서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500만 달러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상황이 안 좋은 건 미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는 자유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방고흐의 그림도 마음대로 훔쳐갈 수 있게 냅뒀는데요. 휴관 중이던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동부 싱어라런 미술관에서는 고흐의 1884년작 봄 리넌의 목사관 정원이 도난당했습니다. 최고 600만 유로 약 81억 3천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훔쳐간 도둑은 큰 망치를 이용해 강화 유리문을 뚫고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얀 루돌프 대롬 미술관장은 이런 시기에 절도 사건이 발생해 무척 화가 난다고 말했지만 도난 사건과 관련해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네덜란드의 교민 상황은 혼란스럽습니다. 한국과는 180도 다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요즘 정부의 마스크 정책이 논란입니다. 의료진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현지인과 동포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1.5m의 거리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이동은 자유롭습니다. 지난 3월 네덜란드 리테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사태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집단 면역을 기르도록 하자며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희생자가 줄지 않는 데다 영국이 집단 면역을 포기하면서 네덜란드도 집단 면역 전략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은 떠내려가는 와중에 옆집 지붕 물 샌다고 걱정해주는 꼬라지가 마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를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베 총리는 김칫국 마시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본 국회 추가 경정 예산에서 관광이나 이벤트 사업 등을 촉진할 사업비를 20조 원 가까이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방역 태세나 민생,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 관광, 이벤트 등 촉진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사
보상은 여행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하거나 음식점용 포인트 및 이벤트 입장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해 관광 및 외식 산업을 촉진하는 고투 캠페인에 약 19조 3,8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예산안에 반영한 정책은 아직도 일본 도쿄올림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김칫국 마시고 있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일본이나 진짜 오지랖도 넓은 나라들끼리 남 걱정해주느라 바쁘네요. 남 걱정 그만하고 좀 따라해요, 한국을.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세계적인 방역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가장 잘 막았죠. 하지만 최근 백신 보급 관련 문제로 K-방역의 위상이 흔들렸다는 보도와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실수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우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지난 29일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사의 CEO 관사엘과 통화해 우리나라의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모더나의 대표와 화상 전화 통화를 가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2천만 도수보다 2배 늘어난 것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천만 도수면 1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초 모더나는 3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에게 좋은 소식은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구매 물량 확대로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모더나가 한국에게 상당히 특별한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모더나 CEO에게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거두고 있는 성공과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축하하고 코로나 극복 기반이 되는 것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 모더나 역시 즉각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대중의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려고 한다. 제한된 협의 조건에 따라 2021년 2분기에 배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2분기라면 상당히 괜찮은 시기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한국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한 나라들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반 대중이 접종을 하려면 내년 3분기, 즉 여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2분기에 접종을 할 수 있으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빠르게 승리를 거둘 수 있겠죠? 모더나의 물량은 2천만 명 뿐이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한 백신의 물량은 이미 계약이 확정된 아스트로제네카와 얀센, 화이자, 코백스 공급 물량까지 더해 5,600만 명분에 달하게 됐습니다. 백신은 원래 전체 인구의 60에서 70% 정도가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 물량은 모든 인구가 다 접종 가능한 양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셀트리온이나 녹십자셀에서 치료자가 임상 3상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만약 긴급 사용이 승인된다면 치료제까지 확보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모더나가 왜 한국만 유일하게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일까요? 밝혀진 바로는 모더나가 먼저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 2위 수준의 국내 바이오 생산 능력입니다. 바이오 벤처인 모더나는 연구개발 기술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게 약점이었습니다.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모더나 CEO는 직접 제안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산 역량이 부족했는데 위탁 생산 시 대규모 생산 능력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약을 대신 생산하는 걸 CMO 위탁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반도체에 비교하면 파운드리 개념이죠. 한국에는 CMO에 특화된 제약회사들이 많습니다.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CMO 전문 기업입니다. 사실 화이자를 포함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CMO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번에 모더나가 포문을 연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백신 국내 생산은 손해볼 일이 없는 장사입니다. 결국 모더나 측이 공식 제안하고 한국이 수용하면서 합의가 성사된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를 그동안 실무 협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낭보는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립보건감염병연구소와 모더나의 팬데믹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임상실험 연구 개발 MOU도 체결키로 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관련 백신들을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주한미군은 모더나 백신의 국내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 의료진이 우선적으로 맞는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 의료진은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미군 기지 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간호사와 군무원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외된 이유는 한국 정부의 요청 때문입니다. 이유는 모더나 백신이 미국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선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미군 부대 내 한국인 전체에 대한 일괄 승인 여부를 주한미군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만 임상시험을 모두 통과해 미국 정부가 승인한 만큼 전원이 접종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업계에서는 녹십자, 한미약품,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녹십자의 경우 10월 완공한 충북 오천 공장을 활용한 위탁 생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공장은 기존의 전남 화순과 오창에 나뉘어 있던 백신 공장을 일원화한 시설입니다. 규모가 상당하겠죠? 녹십자는 전염병 예방혁신연합 CEP와의 시설 사용 계약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계약은 CEPI가 지원하는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녹십자가 5억 도수를 생산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녹십자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CEPI가 지정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CEPI는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과 함께 코박스 퍼실리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병분을 공급받기로 한 상태인데 이번에 확보한 모더나 백신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녹십자가 CEP와의 계약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만큼 모더나 백신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입니다. 한미약품도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이 가능한 곳으로 거론됩니다. 경기 평택에 위치한 한미약품 바이오 플랜트가 연간 최대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ST팜도 녹십자, 한미약품과 함께 거론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ST팜은 mRNA 백신 치료제의 대량 생산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T팜은 3년여 전부터 mRNA 방식을 활용한 항암 백신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시설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후보군 중 하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